안녕하세요. 자, 오늘 관광 콘텐츠 개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뭐냐면 이제 관광 상품의 시장 조사를 우리가 이제 다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저번 주에는 우리 상품의 그 수익성, 그래서 상품성, 수익성을 통한 어떤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하는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그 관점에서. 그래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시장 조사, 시장인데 이 시장을 둘러싼 어떤 환경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시장이 앞으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따른 컨텐츠 개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다룰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시장의 어떤 환경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교통, 환경, 이런 관광 환경 이런 걸 좀 분석을 하고, 또 국내만 볼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왜 여행, 관광 산업은 내수 산업이 아니죠. 글로벌한 상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환경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데이터는 또 어디서 구해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수요자들, 그 시장을 형성하는 게 이제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자들의 어떤 행태, 어떤 트렌드 이런 걸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되고 데이터는 또 어디서 구해내야 되는 건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 시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시장을 진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품이 있는지, 경쟁 상품은 없는지, 또 경쟁 상품은 내가 만들어낸 상품들하고 어떤 정도 유사한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컨텐츠 분석을 일전에 보니까는 그 제가 어떤 프로세스 진행하면서 개발 기획을 진행하면서 아프리카를 갖다 전부 다 끝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와 더불어서 가장 한국 그 관광 산업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모로코. 이 모로코라는 데는 그 스페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죠. 스페인, 포르투갈. 우리 여러 대학생들도 상당히 보니까는 스페인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그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페인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물며 제가 신혼부부조차도 스페인을 갔다가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그 표까지 다 구매해가지고 신혼여행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이 스페인인데 스페인에서 이 모로코를 넘어가는 게 되게 쉬워요. 배 타고 금방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게 돼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집트와 모로코가 좀 빠져 있어서 오늘 아프리카 2 해가지고 이집트와 모로코를 중심으로 어떤 여행 컨텐츠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3교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경제 환경 분석입니다. 관광 시장의 그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잠재 시장, 잠재 고객들이죠. 현재 고객들. 요것들을 갖다 집합제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관광 산업은 그 뭐라 그럴까요? 대상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라면 떠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떠난다라기보다 그 자체가 벌써 여행이지만 하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이 여행이다. 이 관광 활동, 그러니까 레저 활동의 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광 활동을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든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소비자들, 지금 당장 구매가 가능한 소비자들이 있겠지만 또 잠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지금 갈 수 없는 사람, 어떤 또한 그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전부 다 잠재 소비자들. 잠재 소비자들도 항상 미래에 앞으로는 어떻게 가겠다, 내년엔 뭐 하겠다, 후년엔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욕구를 갖다 잠시 수면 아래 놔뒀다가 언젠가는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관광산업은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시장 그 관광에 관련된 욕구를 보여주는 그 현재와 잠재 관광객들의 어떤 집합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자체는 뭐냐면은 관광 산업의 관광 기업의 어떤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시장의 흐름 트렌드를 읽지 못한다라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 다행히 이 성공의 성공이 제가 지금 성공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거창하지만 나름대로 이 관광 산업에서 30년 가까이를 잘 지내고 있어 왔는데 그 바탕은 뭐냐면 그러한 뭐죠? 시장의 트렌드를 좀 읽지 않았나. 처음에 90년대는 순수 관광을 하다가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상용 관광으로 제가 좀 약간 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턴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완전 경쟁 체제 하에 있는 이 관광 산업에서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그 분석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opportunity identity
빅케이션이라 해서 기회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들어갈까 그 시장에. 그 시장을 갖다 파헤친다라는 거는 내가 그 시장에 진입을 언제 하겠다라는 거죠. 진입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또한 뭐냐면 내가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건 뭡니까? 그 시장에서 내가 내놓을 상품, 어떤 컨텐츠, 이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내가 진입을 하겠다라는 것, 결국은 그 시장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시장을 조사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시장에 어떤 컨텐츠를 가진 상품을 내놔야 된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실행의 첫 단계로서 그 상당히 중요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장 파악을 잘 못한다라면 큰일 난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갖다가 그러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시장을 파악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시장을 갖다가 또 세분화시키죠. 여러분들 몇 번씩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STP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그 중에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선 내가 가진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고객들의 마인드에, 고객들의 마음에 치고 잘 들어갈까. 그래서 적절한 시장의 적소,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시장을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 시장을 우리가 다 커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대부분이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적소, 내 틈새 시장을 발견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아니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찾아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한류라는 시장에서 그 틈새 시장을 잘 발견을 해가지고 제 회사의 이름 자체도 처음에는 여행사 냄새가 났다가 두 번째로서는 여행사 냄새가 사라지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에이전트로서 변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K-팝 한류 시장을 갖다 제가 들어갔던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간은 정말 독보적으로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K-팝 가수들이 국내에든 해외든 해외로 공연 다닐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비자라는 게 필요해요. 일반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도 다른 나라들을 많이 가죠. 대한민국 국력이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선 웬만한 나라들은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K-팝 가수들은 어떻다? 가수나 배우들은 가서 공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돼요. 워킹이에요. 노동이죠, 노동. 그래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받는 것이 좀 까칠합니다.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대사관 가서 접수를 해야 되고 또 받아와야 되고, 이러한 것은 일반 관광 여행사들은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행히 저는 그쪽으로 치고 들어갔던 거였죠.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정말 저의 독보적으로 그냥 영업도 없이 마케팅도 없이 저를 찾아오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려고, 그 다음에 계속 생존하고 이러려면 시장을 지속적으로 탐색을 해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시장이 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엔 어떤 것이 변할 것인가? 이런 걸 꾸준히 파헤쳐야 되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사회 경제 환경의 문제 분석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회 경제 환경, 이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것은 정책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제시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파헤치지 못한다라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내가 방문하려는, 내가 팔려고 하는, 내가 진입하려는 그 시장의 사회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환경을 파헤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마침 기업자 입장에서는 목표 시장을 찾아내는 거고, 틈새 시장을 찾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을 입히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이러한 효과도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경제 환경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 정책적으로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제시하게 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표 시장을 갖다가 내가 치고 들어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선정을 하고 상품 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업의 생존의 목적이 달려 있다. 그다음 국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을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거시적이고 미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시적인 일반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을 분석하면서 많이 알게 되고, 미시적인 산업체들, 어떤 단기적인 환경 분석으로 진행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알아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회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하반기에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걸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 사회 경제적 환경입니다. 환경의 영향 요인들 중에서 이제 정치적 요인, 정치적인 요인에서는 가장 우리가 강력한 요인 중에 이 여행지 결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정책이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관광산업이 잘 발전해 오다가 2017년도서부터 완전 휘청휘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광산업이. 이유는 첫 번째가 뭐죠? 사드예요. 사드. 사드가 생기면서 가장 타격이 심했던 게 뭐였다? 인바운드 관광 산업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인바운드가 힘든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 호텔 산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외국인이 국내 들어오는 여행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 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 누구다? 중국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사드로 인해서 어떻게 안 들어왔죠. 그래서 호텔 산업이 그때부터 많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 전까지는 이 사드가 터기 시작한 정말 급등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 호텔이 모자랄 정도. 오죽하면 관광객이 잘 곳이 없어가지고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까지 숙소를 갖다 치고 들어갔던 그 시장까지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사드가 터지면서 그거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호텔이 서로들 사람 유치하려고 너무나 호텔들이 그때 막 지어댔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중에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뭐 호텔들은 대부분이 그렇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호텔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많이 휘청휘청하고 있죠. 그게 왜 적자를 보기 때문에 흑자를 못 봅니다. 호텔방을 다 못 채우니까 그런 일이 발생.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요인도 상당히 영향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테러, 그리고 이러한 걸 또 벗어나서 또 뭐냐, 이런 바이러스들. 즉 뭐냐면 여행지 결정에 있어서 가장 역력한 요인은 이런 사드나 테러나 바이러스는 다 뭐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죠. 불안한 거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가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관광 산업은 항상 특징이 있잖아요. 무형해성이면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상품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광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어필할 때는 안전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가? 그걸 가서 항상 안전을 강조하는 형태의 일들을 갖다가 마케팅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죠.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관광객 소비 행태를 전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소득과 어떤 개별적인 그 개인적인 이 소득이 뭐죠? 가처분 소득이죠. 이 가처분 소득과 다음에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라 관광 산업 환경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요인들이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 중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라이프 사이클의 트렌드.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생활 자체가 이제 변해가죠.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거나,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도 또한 저기 뭐죠? 소위 얘기해서 레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늘어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여가 활동이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주중에 레저 활동을 생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주중에도 충분히 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주 5일 시간이 됨으로써 또한 주말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이런 여행도 다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되니까 어땠다? 당일 여행들이 대관이었다라는 거죠. 일요일 날 정도, 기껏해야 토요일 날 오후에 출발하는 여행들. 그러다가 완전히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것들, 다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게 되고, 그런 바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 환경적인 요인 상당히 중요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때 이 기후를 고려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도 생기는 거죠. 성수기, 비수기. 물론 성수기, 비수기는 모두 많이 영향을 준다. 시간. 즉 휴가 시간이죠. 레저 시간. 레저.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서 성수기가 언제였냐면 7, 8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럴 때가 이제 성수기였어요. 왜? 이거는 방학이라는, 학생들은 방학이죠. 그리고 또한 직장인들은 그때 또 휴가를 얻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많이 딱 굳어져 있지는 않다. 왜? 집단 직장인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다? 휴가 시간이 좀
1년 내내 아무 때나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많이 그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비수기가 많이 흩어지고 있다. 선이 구별이 확실히 안 되고 있다. 좀 흩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에 나타난 건 또 뭐냐면 7, 8월 때는 항상 비행기 좌석이 꽉꽉 차서 좌석이 없다고 난리치는 마당이었지만 소위 얘기해서 봄, 가을은 비수기라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나 성수기 직전 뭐 6월달, 5월달, 그러니까 6월달 같은 경우 또한 9월달 같은 경우 11월달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정말 비수기 중에 비수기였다라는. 그러나 이때도 자리가 이제 차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왜? 성수기 때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아니까 비수기 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 환경에서 이제 국제 환경과 국내 환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 환경은 우리가 딴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할 때 미래 어떤 거시적인 방향을 판단하는 거죠.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또한 그 전에는 뭐가 있겠어요.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개발을 해야 되나?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방향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어떤 국제적인 그 환경을 갖다가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국내 환경은 당연히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기초로서 충분히 활동해서 여행의 패턴들,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여행을 할 때 이 도메스틱 투어들을 할 때 어떤 패턴으로 여행을 가는가. 예를 들자면 1박 2일 패턴에서 2박 3일로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당일 여행이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럼 거기 여행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컨텐츠에 적절한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서 이제 사회 그 경제 중에 지역 경제 분석.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역 경제죠. 완전 이제 좁아지고 있죠. 범위가 좁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여행 상품의 프로그램을 갖다 일정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 일정 계획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도 분석을 하는 거고 국내적인 환경도 분석하지만 거기에 내가 방문하려고 내가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현황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주 디테일한 자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저 또한 맨날 그러한 그 콘텐츠를 찾아내고 개발하고 상품 만들어내고도 하지만 지역들이 지방자치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매력물들, 어트랙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방문했던데 또 방문하고 방문했던데 방문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일들은 뭐였냐면은 신안군에 있는 천사대교 만들어졌던 거 있죠. 2018년도 말에.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거기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020년도, 19년도, 20년도에 막 뭐가 있었죠? 목포에 해상 케이블카도 만들어지고 목포하고 신안군하고 연결되는 것들. 그 다음에 명량이라는 그 명량 해전에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한 바퀴를 삥 돌면서 답사다니면서 또한 이렇게 새로운 그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죠. 제주도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끔씩 내려가 보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어도 1년에 한 대여섯 번은 내려가는 꼴인데 내려가게 되면 컨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문할 것들 그것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 내가 제주도 상품을 뭘 하나 만들 때 그걸 자꾸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제주도 행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자주 내려가다 보니까 알았던 곳. 그래서 기존에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살짝 바꿨더니 고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 제 피부로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문헌 조사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문헌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일단 기초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제 문헌 조사는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어떤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왜? 문헌조사는 현장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현장에 돌아가는 것들을 확실하게 피부로 느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는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자료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UNWTO 매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 통계청 자료들도 이런 자료들도 계속 나온다는 거다. 이런 자료들은 끊임없이 나와요. 각 지역도 경기도 경기 통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셀이 아시죠? 삼성에서 모든 것들을 전망도 하고 데이터도 조사도 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셀을 통해서 또한 발표도 하고 있는 이게 셀스 여기면 삼성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는 정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하게 되는, 이건 국가 통계 어떤 코트라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자료들을 알 수 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이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를 가끔씩 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흐름이 어떻구나, 그 흐름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희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을 갖다 우리가 파헤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 자연 환경이 왜 중요하냐? 자연 환경만큼 전 중요하다고 자연 환경이 아마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일단 사회, 경제, 정치, 경제는 그때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하지만 그냥 기초적으로 상품을 만들 땐 기상과 기후를 모른다라면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여행 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서 정말 자연 환경을 보고 괜찮겠다, 기후 정말 괜찮겠네, 이런 걸 같이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정이자 해가 뜨는 날씨가 언제가 되는지, 해가 지지 않는 강수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우기 때 항상 대비하는, 제가 작년 여름이었네요. 작년 여름에 어느 모 회사가 한 100명 정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항상 플랜 B도 만들고 있어요. 플랜 A를 진행하지만 왜 플랜 B를 만드냐면, 이거 플랜 B는 우기 때 한 100명이 행사하기로 했는데, 100명이 했는데 막상 당일날 비가 온다? 며칠 안 남겨놓고 비가 온다. 그럴 때 행사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플랜 B를 작동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우기 때는 이렇게 진행하겠다. 어떤 기업체는 잘 그걸 요구를 해요. 플랜 B도 항상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담당자가 상당히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다 준비를 해낸다는.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정말 제대로 일을 잘하는 그 외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항상 플랜 B까지 항상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즉 강수량에 따라서 상품도 만들어내는 걸 타줘야 되고, 기후에 따라 성수기 비수기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 상품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 만드는 사람이 잘 모르면 안 돼요. 왜? 회사 수익하고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수기 비수기를 잘 알면은 어떤 행사들을 진행할 때 A라는 컴퍼니에서 행사 진행합니다.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지 먼저 의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6월 달에 하는 게 좋은지 7월 달에 하는 게 좋은지, 그 날짜도 언제가, 금토일 하는 게 좋은지 월화수 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뭐가 다르다? 관광 자원들의 요금이 달라요. 그 관광 자원을, 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항공 요금, 호텔 요금, 이런 것들 요금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더 싸게 들어가는 방법 찾을 수 있겠죠. 100명이 가면 한 5천 원씩만 해도 벌써 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회사에서 생기는 수익이 확확 달라지는 거죠. 하룻밤에 5천 원씩이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잘 판단을 하고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갖다 하나 끓여놨는데, 이 이미지가 뭐냐면은 그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어디죠? 이게 바로 빅토리아 폭포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이 건기와 우기와에 따라서 수량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어낼 때 고객 만족을 시켜야지, 이 만족된 고객이 다시 재구매를 하고 저를 찾아오겠죠. 거길 찾아가 봐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대만의 한 날씨를 1년짜리 기후도입니다. 대만은 언제 가는 게 좋겠다? 보면 알겠죠. 비가 많이 올 때 가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비가 많이 올 때, 가급적이면 비가 잘 안 오는 시기에 방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죠? 온도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방문할 시기와 방문하지 않을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죠. 이 기후를 안다는 게, 요거 이제 제가 일본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죠. 이 도야마의 이 눈벽, 이게 눈 장벽이 엄청나죠. 이때가 언제냐? 딱 열리는 시간 4월 말에서 5월 한 15일 중순까지. 이게 5월 한 중순 넘어가 이거 못 봅니다. 여기 이미지가 살짝 이 6월달 이거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살짝은 이 이미지가 제가 하나 갖고 온 거지만 좀 문제가 됩니다. 원래는 한 4월 한 20일서부터 5월 한 중순까지가 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문 시기도 알아야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홋카이도는, 일본의 홋카이도 언제 가는 게 좋겠다? 정해져 있죠? 언제 가는 게 좋죠? 일본 홋카이도는 여름에 가도 좋고 겨울에 가도 좋아요.
야, 겨울에는 이런 산보로 눈축제, 여름에는 이렇게 쫙 펼쳐진 아주 꽃잔디가 그냥 쫙 펼쳐진 곳에 가서 이런 거 일단 삿포로는 온천이 다 가능하고 먹거리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또 볼거리는 이렇게 살짝 달라요. 겨울과 여름이 이런 걸 알고서는 거기에 적절하게 여름에는 꽃을 컨텐츠를 가지고 그렇죠. 여름에는 꽃을 컨텐츠를 가지게 되고 겨울에는 눈을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 만들어내서 파는 대상자가 틀리겠죠. 꽃을 컨텐츠를 한다면 여성이면 좋겠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4, 50대가 상당히 4, 5, 60대, 40대 이상의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 플라워를 컨텐츠를 주제로 한 상품들이 가장 잘 먹힌다. 거기 플러스 온천. 그렇지만 겨울에 눈은 뭐죠? 이건 젊은 친구들 20대 30대들이 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거기에 먹거리들 이런 걸 같이 잘 적절하게 섞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도 언제 방문하는 것이 좋은가? 특히 남프랑스가 최고의 시기는 언제다? 5월, 6월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때 가게 되면 고객들 와 프랑스가 이런 자연 경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분들이 제가 모시고 갔던 분들도 프랑스를 갔다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두세 번을 갔는데 이것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역시 언제 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그분들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다낭에 저도 다낭에 어쩔 수 없이 다낭을 비 오는 날씨 제가 가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역시나 1월달, 2월달 다낭은 가급적 방문을 피하는 게 좋겠다. 가장 비가 많이 와요. 가장 비가 많이 와서 3박 4일, 4박 5일 내내 해를 갖다 구경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들은 피해서 상품을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낭은 아니 비만 맞는 이런 형국만 맞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끝으로 뭐 이거는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언제 방문하는 것이 제일 좋다? 백두산은 일단 8월달이 제일 좋습니다. 7월달 장마죠. 대한민국 장마 절대 방문해서는 백두산 천지 제대로 못 봅니다. 6월달, 7월달은 피해가는 게 좋겠다. 차라리 5월달이 좋아요. 이 5월달한테 특징적인 게 있다. 날씨 되게 좋은데 위에다 눈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년설까지는 아니어도 백두산은 이제 만년설은 아니니까 여름은 다 녹아버리니까 눈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 이제 교통의 개념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를 극복하는 행위죠.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거리를 축소시켜줘가지고 욕구를 개발해. 야, 이번에 뭐 생겼다는데 KTX 생겼더니 우리 갔다 올까? 그거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면은 2019년도, 2020년도 요때 뭐가 생겼냐? 강원도 양양까지 강릉까지 뭐가 생겼죠? 양양까지 비행기도 있지만 강릉까지 KTX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강릉에 되게 많이 동해안에 방문하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이 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동해안에 주말에 가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많이 막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워했지만은 KTX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교통시설이 발달하게 되면 일단 접근성이 용이해져요.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는 건 뭐야? 내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접근성이 불편하면 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상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적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정말 이쁘고 아름답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되게 가기 힘들었어요.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섬에 리조트에 가려면 비행기를 3번을 타야 돼요. 태국 갔다가 수도 갔다가 몰디브 갔다가 몰디브 말레 갔다가 다시 몰디브 말레에서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섬에 들어가야 되나. 그러다가 몰디브 말레까지 직항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부터는 이제 몰디브 상품들이 잘 팔리게 접근이 되게 용이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해지면 상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접근이 용이해져가지고 안 좋은 것도 많아졌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해안에 강릉에 KTX가 생기니까 당일 여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일 여행이. 그렇지 않고 차를 끌고 갔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길거리에서 소위 얘기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대부분이 숙박 여행이었거든요. 1박 2일, 2박 3일. 그런데 KT가 생기면서 당일 여행이 급증을 하게 되고 당일 여행 급증하다 보니까 숙박 없으면 거꾸로 매출이 급감이 돼요. 당일 여행이 급증하면서 좋아진 점이 뭔지 아세요? 택시, 식당.
택시와 식당은 매출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나 숙박업소는 매출이 줄어든다. 이런 형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파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가 상품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상품 컨텐츠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서는 뭘 해야 돼요? 할 때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 요때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은 입지 여건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1차 조사하고 2차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3차는 권역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위치나 거리, 그 이날의 인구 어떤 특성, 또한 지방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서 10년 계획, 20년 계획, 5년 계획 이런 계획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까지 같이 기술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우선 사업 계획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건 우선 사업을 갖다가 벌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 그 컨텐츠 갖고 상품 만들어서 마케팅을 벌려서 판매를 하고 한다는 건 하나의 사업이니까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방금 얘기한 관광 상품은 위치나 거리, 다음에 인구 특성, 미래 기획 등을 갖다가 정확히 기술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예를 본다라면 이것은 바로 여수 엑스포예요. 여수 엑스포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서울까지 조사를 하게 되고 제4차 국도 종합계획 수준견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조사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 어떻게 돼요? 남해안권을 조사를 하는 거죠. 남해안권을. 이 남해안권을 전부 다 조사를 해나간다. 그래서 그 선벨트 경제권, 남해안 해안권을 중심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구나. 접근은 어떻게 되겠구나. 아까 전체적인 거는 서울에서 접근하는 거를 조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남해안에 대해서도 또 따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광역이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완전 지역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전라도 쪽에서만. 여기 차원에서 또한 조사를 또 같이 그 위치를 체크하고 이동 거리를 체크해주고 인구를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또 미래 계획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환경 분석으로서 이제 관광 자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어떤 이런 환경을 조사를 했죠.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조사에서 얻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 교통에 관련된 것들, 입지, 여건, 위치 뭐 이런 거죠. 지리적인 겁니다. 이제는 관광 자원인 거죠. 관광 자원의 특징이 뭐예요? 관광의 욕구, 동기를 유발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어트랙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관광객은 나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일상을 탈출해야 된다. 라는 거를 욕구를 가집니다. 그럼 두 번째 생기는 게 뭐냐? 두 번째 결정해야 될 게 여행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디로 갈 거죠?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때 목적지 선택할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관광 자원이다. 관광 자원이 결정을 그걸 해준다라는 거죠. 관광 자원이 그걸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광 자원은 그런 결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어트랙션, 얼마나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방문의 욕구를 갖다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죠. 이런 방문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난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익스피리언스, 굿 메모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곧 어떻게 돼요? 이 총적인 경험과 추억을 갖다가 우리가 상품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어차피 관광 상품은 소유권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판매하는 거예요.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주게 되면 뭐가 돼요? 만족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경험과 추억에 만족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료들은 다 어디서 얻느냐?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 관련 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문화체육관광부를 자주 들어가다 보시면 아주 재미난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차라리 나 같은 사람보다, 나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같이 아무것도 때묻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창조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이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관광공사 같은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공사 하는 것부터, 다음에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는데 전 여기를 좀 자주 봅니다. 얘네가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라면 그것을 갖다 한국 관광객들의 트렌드를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요. 그걸 갖다면 내년 발표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회가 대한민국에 이제 관광 관련 협회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와 한국 여행업협회 중앙회가
여행협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카타라고 일명 불리우는데 이 여기서가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우수 여행 상품이 어떤 거가 있는 것이 좀 알려주게 되고 입국 비자를 갖다 여행 우리나라 중국하고는 비자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중국 비자를 받아주는 사람 여행사가 선정을 해요.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행사들이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러한 걸 갖다 선정하는 작업을 갖다 이런 협회에서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개발할 때 그 나라에 비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일단 우리가 빨리 파헤쳐야 되죠. 이건 정치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비자는 어디서 받는 건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어떤 사업 계획서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일단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기구는 다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부, 관광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그다음에 그 관광협회 중앙회, 그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서 많은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구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관광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관광.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알죠? 국제 관광은 뭐예요? 거시적인 거죠. 거시적인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파헤치고 거시적인 환경을 분석을 해서 어떤 수요가 앞으로 일로 늘어나겠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걸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UNWTO, 요거 제가 마드리드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계 관광 동향을 항상 알려주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잘 그 트렌드를 요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트렌드를 파헤쳐 본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뭐 통계 콘텐츠, 정책 콘텐츠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전망과 동향 이게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도 관광 이슈, 정책 포커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보시다 보면은 앞으로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런 정책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방문 안 해도 그 흐름 자체는 파헤치기 위해서 그 데이터들, 회의 기록들을 갖다가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다. 일본의 관광시장 동향 이거 다 발표한다는 거죠. 문화관광연구원들에서 하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나타나는 세계관광시장. 야, 한국관광공사에서 뭘 해줬냐면은 베트남 방문 외래관광. 그거는 베트남 자료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보내주는 거다. 아, 베트남 관광객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 2019년도 벌써 어떻게 돼요? 상반기에 벌써 전년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아실 수가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항상 나온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수요자 조사. 이제 방금 했듯이 시장을 형성하는 게 이제 수요자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자들의 행태.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할 때 이 디테일한 것이 중요해요. 아까 지금까지는 시장 환경한 거는 뭐였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이 수요자 조사는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행태들이나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정말 디테일한 그 상품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고객 만족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그 사업의 사업성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다라면 지금은 그 상품의 고객이 만족을 줄 수 있다 없다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자, 이 수요자 조사 분석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